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을 받은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 지역 마을 2곳을 추가 탈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버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쿠르스크 지역의 우스페노프카와 보르키 마을을 다시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러시아 육군 항공대 소속 KA-52M 공격용 헬리콥터 편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병력과 장비, 군수품에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군 현지 사령관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쿠르스크 지역 내 마을 10곳을 탈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6일 쿠르스크 지역 일대에 보병과 기갑 전력을 동원한 기습 침공을 감행한 뒤 현지에서 러시아군과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르스크 남동쪽의 또 다른 러시아 지역인 벨고로드에서는 우크라이나군 공습으로 민간인 8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이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밤사이 드론 56대를 동원한 공습을 가해 1명이 부상하고 주택 5채가 파손됐다고 지역 당국들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들 드론 중 53기를 격추했으며 이 중 약 20기는 수도 크이우로 향하던 중 요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41,226명으로 늘었다고 가자 보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 95,413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을 기점으로 한 것이며 가자지구 내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가자 보건부는 어제 북부 가자시티와 알-누세이라트 등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4명이 사망하고 13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자 공보당국은 가자지구 내 난민 수가 190만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 카타르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 내 친이란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은 오늘 미군의 공격용 드론 1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르 영공에서 미국 MQ-9 리퍼 드론 1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면서 이 드론은 적대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격에는 후티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사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번 드론 격추는 공격용 드론으로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3번째 요격이며 모든 종류의 드론을 합쳤을 때는 10번째 요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어제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가 중부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고 이스라엘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후티 반군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드론 공습을 가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으며 이후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으로 예멘 지역에서 3명이 사망하고 약 90명이 부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함께 영내 친이란 세력으로 분류되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예멘 인근 해역을 지나는 국제 상선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인 목사 데이비드 린 씨가 석방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린 씨 석방을 환영한다면서 그는 미국으로 귀환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린 씨에 대한 구금이 부당한 것이었다며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석방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린 씨와 다른 2명의 수감자의 석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68살인 린 씨는 중국 태생으로 미국으로 귀화한 인물이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야망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노선으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제거한 새 헌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개송공단의 여러 도로를 새로 정비하고 신축 건물까지 완공했습니다. 허무는 작업만 벌였던 현장에서 처음으로 보강 작업이 포착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한반도에 정찰 자산을 배치하는 데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의 핵 야망과 탄도미사일 기술 및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진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really able to get into an intelligence analysis one way or the other here. I would simply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한 질문에 정보 분석에 대해 말할 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 중 하나라며 특히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더 투입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 우리가 외교적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마주 앉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계속 분명히 밝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에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 we obviously saw the video. It doesn't change our overall policy.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을 바꾸진 않는다면서 새로운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북한 정권의 새로운 역량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미군의 강력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하며 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회에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시점에 주목하면서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움직임보단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예시라며 물론 우리는 그들이 농축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t probably, is another illustration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처럼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은 북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이는 미국 대중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프로그램 성장을 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이번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를 통해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 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more is that they're trying to simply reinforce the imag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사일러 전 분석가는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나 협상 전략 등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며 북한의 이번 우라늄 농축 시설과 같은 공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사일러 전 분석가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추가 핵 개발의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한반도의 핵 확산 문제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3일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문의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무기 및 미사일의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무기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연루된 다양한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 같은 불법 거래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5월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 무기 이전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기업 6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만나 북러 관계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을 지낸 데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BO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화하는 북러 협력을 우려하며 각국이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전 대사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며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거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과 원심 분리기 공개는 핵 역량 진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원심 분리기가 최대 10,000개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기하급수적인 핵물질 증산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3일 북한이 공개한 원심 분리기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개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may have received this design for a more advanced centrifuge in line. 올브라이트 소장은 공개된 사진 속 외형 분석과 과거 파키스탄과의 관련 협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길이가 더 길고 발전된 파키스탄제 P2 원심 분리기의 설계를 이전받았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마레이징강으로 불리는 고강도 합금 강철로 된 원심 분리기 회전자를 갖춘 자체 P2 개량형 원심 분리기를 확보한 것이라며 북한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P1과 P2 원심 분리기는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설계한 모델로 약 1.8에서 2m 높이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P2 모델은 기존 알루미늄이 아닌 마레이진강 로터를 사용함으로써 내구성과 회전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더 높은 효율의 우라늄 농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압둘칸 박사로부터 지난 1990년대 말부터 P1과 P2 원심 분리기의 설계도를 이전받아 우라늄 농축 기술 역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최근 원심 분리기 제조 선진국에서는 마레이진 강보다 더 내구성이 좋은 탄소 섬유를 사용한다면서 북한은 탄소 섬유 소재를 만들거나 대규모로 수입하기 어려운 만큼 마레이진 강을 사용하는 파키스탄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을 하려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조만간 우라늄 농축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 이번에 공개된 것보다 더 큰 원심 분리기 개량형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em to be able to make would be to double the length. 원심 분리기의 농축 용량은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며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원심 분리기 농축 출력도 2배로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진 속 원심 분리기는 약 1m를 상회하는 크기로 보인다면서 농축 용량 제고를 위한 개량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way I see centrifuge is about perhaps the actual.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원심 분리기는 지난 2010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관찰했던 P2 모델에 비해 더욱 진전된 설계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원심 분리기 내부에 다른 원심 분리기 회전자가 있고 기존과 다른 설정과 재료, 직경, 높이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심 분리기를 개발한 다른 나라들의 발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만일 원심 분리기 회전자에 탄소 섬유나 다른 복합 재료를 사용한다면 크기 개량 없이도 원심 분리기의 속도를 높이고 농축 역량을 지금보다 30% 이상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HEU를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 분리기의 개별 분리 기능을 더 높이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의 위치에 대해서는 영변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강선단지 또는 제3의 장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복도와 원심 분리기의 배치 모습, 폭과 높이 등을 볼 때 파키스탄 디자인을 본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his hall which appears to have the centrifuge arrangements that we 또 위성 사진 등의 분석에 따르면 강선단지 건물에는 창문이 많이 발견됐는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장소에서는 창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 일부는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진은 영변 핵시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고 밝힌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영변이 아닌 강선 또는 제3의 핵단지에 위치한 추가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공개된 사진을 바탕 추정할 경우 약 2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연외에 추가로 한두 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더 운영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최대 농축량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is is one of the open questions which we have. And this is directly related then to the capacity. 일반적으로 2,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에서는 연간 약 40kg 안팎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핵무기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무기급 우라늄 약 25k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도 정확한 북한의 원심 분리기 개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영변 핵시설에서만 1년에 50에서 75kg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 mean, if you look at the Yongbyon plant as we understand it, I mean, it could easily make 50 to 75 kilograms of weapon-grade uranium. 그러면서 강선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합칠 경우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북한이 7,000개에서 최대 10,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 중이며 영변에 약 3,000에서 4,000개, 나머지 비밀 장소에 4,000에서 6,000개가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분명한 역량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물질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mean, the North Koreans love to say they're going to have an exponential increase. It's going to be a linear increase. I mean, 북한이 원심 분리기 수와 개별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운다면 증산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만 재고가 일정 기간 동안 2배가 되고 다음 같은 기간 동안 다시 2배가 증가하는 기하급수적인 증산을 하는 것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역량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일정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선전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숨겨왔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핵 역량을 과시하고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정교한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무기급 우라늄이 핵무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핵 관련 프로그램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대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내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사회에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7차 핵실험을 굳이 실시하지 않고도 비슷한 경고와 위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전격적인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이처럼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나 핵군축 또는 동결 관련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원심 분리기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핵 협상이 의미를 갖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If there is a misconduct with the adversary, that's what is needed. It's not schoolboy, university guy.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모든 측면에서 적의 동기와 함께 위협도 포함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지속 가능한 장기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적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고려해볼 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한일과 서방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무기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북한도 반대 급부로 대량 살상무기 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는 1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 Kremlin launched its invasion of Ukraine, Russia has also import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more than 18,000 우드 대사는 이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은 러시아가 스스로 불과 몇 년 전 지지했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비확산 원칙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고 안보리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조사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고 시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리야 다카유키 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했고 이란으로부터도 탄도미사일을 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의 김상진 차석대사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북한 무기 사용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침략의 참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s ongoing use of DPRK weapons is causing significant damage to civilians. 그러면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석대사는 우크라이나 군사연구소가 8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이 북한산임을 확인했고 북한 지도자가 최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얻는 대가로 군사기술을 지원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 탄도미사일, 군수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지난 1월, 7월, 8월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exchange for that support, Russia is ratcheting up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at could allow Pyongyang 드 리비에르 대사는 이러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과 국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도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증대는 유럽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ncrease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Iran and DPRK poses an unacceptable threat. 러시아는 불법 전쟁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얻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 정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리우키 차석 대사는 이는 중동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이 실제로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decision to lift restrictions is really taken, that will mean that from that moment NATO countries are conducting 그러면서 이 경우 서방 침략자들이 초래할 모든 결과를 감안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네벤자 대사는 북한과의 무기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의 안보 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한 데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북러 간 협력 심화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북러 협력 확대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고 캐나다는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3일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문의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무기 및 미사일의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무기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위안 안보리 결의 위반에 연루된 다양한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 같은 불법 거래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5월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 무기 이전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기업 6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만나 북러 관계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을 지낸 데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BO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화하는 북러 협력을 우려하며 각국이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전 대사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며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거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노선으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제거한 새 헌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드러내라며 개헌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도 선대 지도자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통일과 민족 개념을 배제한 새 헌법을 만드는 데 고민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 개정 문제를 심의하지는 못한 것은 아마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최고인민회의 회의 일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부적인 그 논의나 이제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빠질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헌법에 신설하는 영토와 영해, 영공조항엔 김 위원장이 그동안 서해 북방 개선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지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또는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새 헌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지시하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수령 체제의 특징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통일과 동족 개념을 배제한 새 헌법을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드는데요. 북한 당국이 그동안 이런 작업을 해온 걸로 봐야 할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 9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 흔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학습 재강 같은 교육 활동도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고 주요 관영 매체들도 통일과 민족 개념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집 기사 같은 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박사는 북한군의 뿌리인 김일성 빨치산 부대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존재했고 한국전쟁은 남조선 동족을 해방시키는 통일전쟁, 조국 해방전쟁으로 규정됐다며 이런 정체성이 체화된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 헌법 개정은 그 내용에 따라 정권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는 긴 시간, 또 예정보다 길어진 헌법 개정, 이런 걸 봤을 때 중요한 건 헌법 개정 내용도 내용이지만 헌법 개정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할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네요. 김 기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논의 주제가 있는지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러시아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할지가 관심입니다. 북러가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 조약의 제22조엔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헌법상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2000년 2월 러시아와 친선,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땐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독자 우상화 흐름에 맞춰 김 위원장의 혁명 사상이 헌법 서문에 명시될지도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2년 새 자신만의 혁명 사상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기존 선대 지도자의 사상에 버금가는 위상을 새 헌법을 통해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북한이 지난 주말에도 쓰레기 풍선을 한국을 향해 날려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약 50개 쓰레기 풍선을 그리고 15일 오후부터 밤까지 12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띄워진 120여 개 가운데 약 40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고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로써 지난 5월 28일 첫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모두 20차례 한국에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빈도가 매우 잦아진 양상인데요. 한국 내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과 함께 한국군이 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 일종의 강대강 대응 차원에서 쓰레기 풍선을 수시로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교수는 한국은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 차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전략적으로 펴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남쪽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보낸다. 전략적인 건 없고 한국 쪽에서 전략적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자유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과 북한 주민들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키서 자유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연이은 풍선 도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국 내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고 대북 강경책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한국도 심리전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민간 단체의 풍선 부양, 대북 전단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군과 당국이 계속 이런 도발을 한다면 한국군과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경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비록 북한이 보낸 풍선에 위해 물질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살포하게 되면 풍선이 터지고 또 땅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질 것 같은데요. 한국 측에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나오나요? 한국에선 북한의 풍선 도발로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풍선 살포 횟수가 잦아지면서 재산 피해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지난 8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파주시 한 제약회사의 창고 건물 지붕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8천만 원, 미화로 약 6만 달러치 피해가 났습니다. 한국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북한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쓰레기 풍선이 유류 저장 시설이나 공항, 고속도로 등으로 떨어질 경우 대형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북 정책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긴장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 북한과 관련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북한이 개성공단의 여러 도로를 새로 정비하고 신축 건물까지 완공했습니다. 허무는 작업만 벌였던 현장에서 처음으로 보강 작업이 포착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에는 도로 곳곳에 선명한 하얀색 줄이 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기발엔 횡단보도가 있던 곳으로 북한이 이들 횡단보도에 하얀색 페인트를 새롭게 입힌 것입니다. 페인트가 칠해진 횡단보도는 11일을 기준으로 모두 21곳입니다. 북한 개성 쪽 출입구 바로 앞 도로를 시작으로 첫 번째 교차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5개의 횡단보도에 페인트가 칠해졌고 이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도로 위 12개 지점에서도 같은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 밖에 북한 개성공단 버스 차고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난 도로에서도 선명한 횡단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엔 희미한 형태만 남은 횡단보도였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 우주에서도 식별될 정도로 선명한 횡단보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 작업은 9월 1일을 전후해 시작됐으며 10일에 없던 횡단보도가 11일에 생긴 점으로 볼 때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도로에서 이 같은 개선 작업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도로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공단에서 식별된 여러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BOE는 지난 6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을 발견했습니다. 또 차량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일부 공장에선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공장만 약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도로를 재정비한 사실까지 이번에 추가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조짐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부지에 새로 짓던 건물은 완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6월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한국 동원 F&B 소유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길이의 건물을 신축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시설을 철거한 적은 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래닛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에는 해당 부지에 짙은 회색의 건물이 보입니다. 현재로선 짙은 회색의 지붕이 덮은 것인지 아니면 건물 전체가 짙은 회색으로 칠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주변 부지도 깨끗하게 정리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모든 공사가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부지에서 건물 신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보도된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3일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움직임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발전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마다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김정은이 작년 말과 연초부터 추진해온 지방발전 정책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가동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평양이 아닌 지방에 이처럼 공장이 건설돼 있다는 것은 목표 달성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Yeah, I wouldn't be surprised because given the kind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at
Kim Jong-un's been push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late last year. 그러면서 다른 지역처럼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는 것보단 기존의 공장 용도를 변경하고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2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의 김용년 신임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며 두 장관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이 올 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김 장관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통화를 하고 영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온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한국,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된 국제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13일 북한의 지난 9월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한국 및 일본과의 완전한 연대를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그 파트너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고 모든 당사국 간의 대화를 독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어제 발사로 북한은 또다시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추가 미사일 발사를 삼가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이날 약 4분간에 걸쳐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 최고 고도는 약 100km 수준이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독일이 최근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 2척을 파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3일 보도자료에서 독일 해군의 바덴 비르텐베르감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보급함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이 이 같은 활동들에 참여한 건 202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BOA는 독일 국방부와 외무부의 이번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앞서 지난 2021년 8월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의 목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에서 24도, 최고 기온은 21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역시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은 오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23도에서 최고 31도, 안주는 최저 21도에서 최고 30도, 남포 최저 23도에서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최저 20도에서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수풍은 최저 20도에서 최고 28도, 강계 최저 19도에서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4도에서 최고 31도 되겠고요. 용려는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2도에서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개성 최저 23도에서 최고 30도, 사리원 최저 23도에서 최고 31도, 신계 최저 22도에서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습니다. 함흥은 최저 18도에서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장진은 최저 14도에서 최고 25도, 해산 최저 17도에서 최고 23도, 원산 최저 21도에서 최고 31도, 평강 최저 21도에서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겠습니다. 청진은 최저 17도에서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선봉은 최저 16도에서 최고 27도, 삼지연은 최저 13도에서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고요.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동 국가 예멘 내 친이란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은 오늘 미군의 공격용 드론 한 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르 영공에서 미국 MQ-9 리퍼 드론 한 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면서 이 드론은 적대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요격에는 후티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사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번 드론 격추는 공격용 드론으로는 지난 일주일 사이 세 번째이며 모든 종류의 드론으로는 10번째 요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어제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가 중부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후티 반군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드론 공습을 가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으며 이후 이스라엘군의 보복 공습으로 예멘 지역에서 3명이 사망하고 약 90명이 부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함께 영내 친이란 세력으로 분류되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예멘 인근 해역을 지나는 국제 상선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국인 목사 데이비드 린 씨가 석방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린 씨의 석방을 환영한다면서 그는 미국으로 귀환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린 씨에 대한 구금이 부당한 것이었다며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석방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린 씨와 다른 2명의 수감자 석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8살인 린 씨는 중국 태생으로 미국에 귀화한 인물이라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교도소에는 또 다른 미국인들인 마크 스위단 씨와 카이 리 씨가 각각 마약 밀매와 간첩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구금이 부당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 당국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주도하는 신흥경제연합체 브릭스에 참여를 원하고 있다고 미얀마 군사정부 공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마웅마웅온 미얀마 공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지난 13일부터 브릭스 회원국 등 45개국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미디어 서밋에서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온 장관은 우리는 정회원이 아닌 옵저버 국가로서 이 연합체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장관은 또 다음 달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브릭스 정상회의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지만 이에 참여하고 싶다면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앞으로 이 연합체에 정회원 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 나라가 모인 연합체로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을 받았던 남서부 접경 쿠르스크 지역 마을 2곳을 추가 탈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버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쿠르스크 지역의 우스페노브카 그리고 보르키 마을을 다시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육군 항공대 소속 KA-52M 공격용 헬리콥터 편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병력과 장비, 군수품에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군 현지 사령관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쿠르스크 지역 내 마을 10곳을 탈환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6일 쿠르스크 지역 일대 보병과 기갑 전력을 동원한 기습 침공을 감행한 뒤 현지에서 러시아군과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르스크 남쪽의 또 다른 러시아 내 지역인 벨고로드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8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이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밤사이 드론 56대를 동원한 공습을 가해 1명이 부상하고 주택 5채가 파손됐다고 지역 당국들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들 드론들 중 53기를 격추했으며 이 중 약 20기는 수도 크이우로 향하던 중 요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41,226명으로 늘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 같은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 95,413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